예술의 역할이, 그러니까 미술, 그 시각 예술의 역할이 과연 근본적으로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은 총각이지만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녀가 생겼어요. 그럼 그림만 그려갖고 내가 작업만 해갖고 과연 생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2010년대부터는 애들이 어떠냐면 특히나 예술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1인 창업을 통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6개월에 한 번 정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전이나 전시 같은 거를 준비하게 되면 2, 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네, 이제 뭐 토크가 준비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바로 토크 현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안녕하세요. 안현정 선생님은 아까 이제 소개를 했으니까 그렇고 우리 이제 변홍철 디렉터님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시 기획하고 있는 변홍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아트 경기 2020 선정 작가 우리 박정우 작가님이에요. 박정우 작가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2주 전인가요? 경매쇼에도 이제 참여한 아트 경기 선정 작가가 된 박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이거를 준비를 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코로나가 갑자기 극심해지는 바람에 저희가 원래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었지만 결국은 100% 온라인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말 모든 예술계가 그냥 거의 셧다운 될 정도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취소되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술가들이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길어졌을 경우에 나름대로는 정신적 뭔가 충격까지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또 전문가분들이 한마디 좀 해주시죠. 요즘 되게 일단 예술가들이 일단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네. 일단 뭐 공연 뭐 다 취소되고 전시장만 하더라도 일단 뭐 발열 체크 이런 거는 일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승이 되면서 국공립 미술관들이 다 문을 일단 닫았습니다. 셧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에 관련한 종사자들이 일단 왜냐면 미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살아서 진짜 먹고 사는 생계가 좀 중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안에서 어떻게 이 복지를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근데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뭔가 다 타격을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변홍철 디렉터님도 제가 보기에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취소됐어요. 저도 뭐 전시 기획 일을 하지만은 미술품을 이제 거래하는 아트 페어를 중심으로 또 해외 화랑들을 국내를 통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하는데 올 봄에 있었던 아트 부산이 또 가을로 옮겨지고 네.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끼아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조금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미술 행사들을 통해서 해외에서 오시는 많은 손님들이 있었어요. 네. 저도 지금 그 전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의 마리 관장님이 또 5월달에 페루 미술관 관계자들을 모시고 한국에 오기로 했었는데 그게 또 취소되고 9월달에 있었던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서 또 오기로 했던 많은 해외 손님들이 국내를 일단은 뭐 전 세계 손님들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2월부터 저도 생각을 해보면 한 6, 7개 프로젝트가 취소가 됐어요. 뭐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미술관들이 국공립 미술관이 문을 닫았잖아요. 네. 굉장히 미술관들은 보통 전시를 2년 넘게 준비합니다. 2년 넘게 준비하고 그거를 뭐 취소가 됐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또 다른 전시가 이미 기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시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큐레이터들 또 그 전시를 준비한 작가들 이게 미술관이 문을 닫는 순간 그 프로젝트가 사라지고 또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충격이라든지 허망함 그리고 우울감 이런 것들을 저도 가까운 큐레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또 호소를 하더라고요. 올 봄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난 며칠 또 국공립미술관이 다시 문을 닫으면서 또 이런 2차 충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실. 자, 그렇다면 뭐 큐레이터 입장에서 또 디렉터 입장에서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는 뭐 작가 입장에서 특히 젊은 작가들은요. 뭔가가 좀 펼치기도 전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정우 작가님이 또 할 얘기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의도가 명확하게 느껴지는 질문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품이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전이나 전시 같은 거를 준비하게 되면 2, 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오히려 코로나 이런 사태를 통해서 그 이제 경기문화재단이나 이런 이광기 스튜디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러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박정우 작가님 조각하시는 분이신데 네. 저희 아트 경기 요번을 통해서 그때 굉장히 높은 가격에 낙찰이 네. 됐던 젊지만 정말로 미켈란젤로와 같은 손을 갖고 있는 작가세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예, 제 예. 주변의 컬렉터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조각품을 딱 보시고 만지면서 하는 얘기가 이 작가는 전생에 석공이었을 거라고. 한 예. 2대는 석공을 했을 거다. 아니 실제 왜냐면은 저 궁금한 게 이거는 요거하고 좀 별개 문제긴 한데 왜 굳이 이탈리아 대리석이 아니라 왜 단단한 그리스 대리석을 쓰세요? 그 이태리나 까라르 대리석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에 비해 이제 과테말라 대리석이나 그리스 같은 석은 이제 겉보기에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솔직하시네. 이용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 뭐 이태리 대리석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좀 연하고 더 부드럽다는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뭐 가테말라라든가 그 우리 대리석은 조금 더 견고하고 단단해요. 단단하기 예, 때문에 조각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기호로서 조금 더 섬세한 표현을 쓰고 싶거나 그런 게 또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이제 그런 좋은 더 이제 돌들을 쓰겠지만 지금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 딱 수준에는 지금의 돌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재료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박정우 작가님은 지금 너무 방송 멘트를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막 아트 경기 선정 작가로서 많은 또 사랑을 받고 또 스튜디오 업계에서 그래서 자기한테는 위기가 기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줬는데 근데 위기가 기회를 찾는 수 있는 많은 작가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어제도 우리가 그 김미경 선생님하고 했던 논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작가들은 이 시스템, 즉 랜선으로 바뀌는 이 변화된 시스템에 굉장히 빠르게 노출됐던 분들은 전시 기획을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전시를 못하더라도 온라인 전시에 발빠르게 올라탑니다. 그리고 판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제 비싼 작품으로 거래되는 이런 작품들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근데 비싼 작품도 지난번 아트바젤 홍콩 같은 경우에 온라인 뷰잉룸에서 굉장히 높은 판매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벌써 이거를 보고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능에 굉장히 능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견 작가들이나 아니면 이 젊은 작가들 중에서도 실제 작업에만 임했던 분들은 이 변화의 세대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길을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 자체를 못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조금은 다른 맥락이 있을 수 네네. 있는 게 그 변화가 과연 코로나 때문에 왔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그 변화는 찾아왔었거든요. 좀 당겨진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죠. 조금 예, 예. 당겨진 느낌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아트바젤 홍콩이 취소되고 스위스도 취소되면서 온라인 뷰잉룸을 통해서 고가의 거래가 있었다 하지만 네. 사실은 그런 거래들은 이미 기존의 작품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기다리는 컬렉터들이 기다리는 수요가 있는 인기 작가들인 경우에는 굳이 작품을 보지 않더라도 그 작가들의 작품을 기다렸던 수요들이 그 거래를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작가들 거는 이미는 너무나 많이 받고 노출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전문 신진 작가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작품을 보여줄 기회가 많지 않았던 작가들 경우에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은 힘들지 않은가.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도 인스타라든지 그런 유튜브란 SNS를 통해서 네. 자기 작품을 스스로 알리고 홍보했던 작가들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다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속도들이 조금씩 좀 빨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변홍철 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신진 작가들은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과연 전시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이들은 뭔가 학부 때부터 내가 정말 멋진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발자국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면서 나도 성공하는 작가가 돼야지 꿈을 꿔왔는데 이거는 꿈을 꿀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이 지금 공황 상태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금방 풀리겠지 했는데 벌써 이제 1년이 좀 있으면 이제 1년 돼 갑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젊은 작가들이 어떤 나의 직업적 위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이 변화의 예견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했던 게 옛날에 우리 90년대 때는 은행원들이 되게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자동화가 되면서 많은 은행원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은 심지어는 어디 편의점을 가셔도 키오스크 기능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자동화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면 결국 노동 집약적인 어떤 산업들이 굉장히 정말로 이동을 하는 거죠. 없어진다기보다는 이동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작가들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노동 집약적인 작업을 통해서만 이걸 보여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화랑에서 보여주는 그것 역시도 그러니까 즉 중간에 있는 미들맨들의 역할도 노동 집약적인 가치로 이야기돼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누가 누구 거를 샀고 누가 누구 거를 어떻게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기계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추출이 되고 우리가 진짜 키오스크를 통해서 직접 주문을 하는 방식처럼 작가들의 작품 같은 경우에도 직접 그것을 이제 이 컬렉터들이 주문하는 방식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이 작가들 같은 경우 작가들한테는 오히려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는 시대가 가깝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네. 박정우 작가님의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한 작품 만드는데 6개월 걸린다고. 그럼 과연 6개월 걸려서 과연 내가 만약에 지금은 총각이지만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녀가 생겼어요. 그럼 그림만 그려갖고 내가 작업만 해갖고 과연 생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대처하는 생각이 있나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시지만 저는 사실 걱정이 좀 덜한 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여기 앞에 계시는 경기문화재단 이 담당자분이시나 이강기 대표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끊임없이 저희 작가들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위기인 상황에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도 하고 좀 이따는 작품도 소개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걱정이 덜해지는 면이 근데 있습니다. 이게 도와준다는 게요. 제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이런 자리를 이제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미술 관계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네. 이런 시도들을 해주고 뭐 시도는 해야 있기 되겠죠. 때문에 하지만 우리 네. 어저께 김미경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나만의 콘텐츠를 개발할 시대가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제가 몇 년 전에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느 회사에 들어가느냐,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2010년대부터는 애들이 어떠냐면 특히나 예술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인 창업을 통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인이 갖고 있는 하나의 컨텐츠를 말 그대로 이제 산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시각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시각들이 진짜 점차 빨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뭐 MIT나 이런 좀 유수의 미국에 있는 대학들에서는 벌써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창업 프로젝트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작가로서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닌
이것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생태계에 대한 질문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빨리 다가온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의 아날로그적인 컨텐츠를 어떻게 이 디지털 컨텐츠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은 굉장히 좀 앞서 나가야 되고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이 아마 오늘 시청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거 우리가 함께 또 고민해 줄 수 있어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혹시 댓글창에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실질적, 근데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각예술 분야 있잖아요. 그 여러 분야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갖게 될 분야가 시각예술 분야라고 하는데 어떻게 요즘 이렇게 변하고 있나요? 저희가 해왔던 얘기들이 다 이 시각예술의 변화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이전에는 우리가 저희 박물관만 하더라도 전시를 할 때 영상물 제작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와갖고 열린 날 오픈한 시간에 와서 그때 와서 보면은 작품과 이 관람자가 직접적인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단지 그랬는데 요즘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시스템의 도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는 아주 필수 분야가 됐고요. 실제 저희도 9월 17일 날 전시 오픈을 하는데 다음 카카오에 이제 연합뉴스하고 해갖고 동시 런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시절이 됐다라는 거죠. 특히나 그때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었던 과천관에서 했었던 미술관의 서라고 하는 작품이 실시간 라이브 관람으로 해갖고 거의 10,000명이 넘게 봤고요. 10만 뷰 이상의 사람들이 그 전시를 봤더라고요. 근데 이게 서예라고 하는 컨텐츠를 그냥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전시만 했다면 그 전시를 그렇게 10만 명씩이나 와서 보질 않거든요. 서예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가치가 워낙에 좀 옛날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장점들도 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게 시각예술 분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시각보다 더 큰 타겟이 있는 게 공연예술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공연은 말 그대로 표를 팔아야지만 운영이 되잖아요. 네, 지금 뮤지컬계가 거의 불황이죠. 그렇죠. 뮤지컬, 뭐 예술의 전당 뭐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이제는 뭐 이게 띄어앉기를 하다 보니까 대관료도 안 나오는 상황에 지금 다다를 정도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비대면으로 지금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영상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한 분, 두 분,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영상 쪽이 대박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각예술이나 이런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영상적인 컨텐츠를 반드시 남겨놔야 하는 또 다른 숙제가 생긴 거죠. 그것도 고화질로.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술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만들고 VR 전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위기라기보다는 이걸 통한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진 시장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대화의 주제를 거의 미술 시장에서, 특히나 시장 중심에서 그런 먹고 사는 것, 작가들이 먹고 살고 기획자들이, 미술관이 문을 닫고 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저도 전시 기획을 하지만은 저도 조각을 전공을 했고 순수 미술을 공부한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과연 미술의 역할, 지금 저희가 토크의 주제가 코로나 시대의 미술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시장이 위축되고 전시가 위축되고 그래서 영상, VR 시장이 뜨고 공연 예술은 죽었다. 뭐 그거 이전에 과연 예술의 역할이, 그러니까 미술, 그 시각 예술의 역할이 과연 근본적으로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 계신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작가들은 사실은 지금 안현정 큐레이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가들도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의 안트로프너로 자기의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게 비즈니스가 돼야 되고 어떤 생활을 위한 서스테인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고전적인 입장에서 봐왔던 것처럼 아까 방금 또 말씀하신 6개월간 작품을 하나 하는 작가 입장에서
지금 사실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딱 6개월 반년 됐어요. 근데 작가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작품 활동하기에 더없이 그리고 자기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기에는 더없이 좋은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게 상업적으로 자기가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작가들한테는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은 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고 과연 그런 현대 미술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사실은 근본적인 가장 모든 예술 활동 그거는 정말 다양한 장르를 떠나서 모든 예술 활동의 근본적인 가장 인트린직한 밸류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밸류가 사실은 저는 치유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팬데믹 시대가 사실 이번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메르스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예전에 그 유럽에도 한참 휩쓸고 갔던 패스트 그걸 통해서 저는 잘 얼핏 듣기로는 그 패스트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르네상스가 것처럼 만들어졌죠. 맞아요. 종교예요. 르네상스가 만들어졌잖아요. 종교가 이제 피폐했던 종교가 새롭게 이제 재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현대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패스트가 있었다면 지금 코로나인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변홍철 씨는 이게 치유가 되고 어떻게 하면 치유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생각의 사색이 깊이 잠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나의 작품 세계관이 조금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지금 뭐 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고뇌를 할 거거든요. 특히나 작가들은 그렇죠. 그 현실에 대한 어떤 문제 인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정말 작업하기에는 작가들한테는 더 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러면은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 좋은 시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사실 뭐 가지고 있어요. 작가분들이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나와의 싸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떠세요? 우리 작가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공감을 하십니까? 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 입장에서 한마디 하자면 지금의 어떤 상황이 미술이 다루고 있는 대상 그런 어떤 주제 이런 거로 비춰봤을 때 구조적으로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한 집단이 공동의 문제를 안고 그 위기를 겪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집단의 의식이나 어떤 그거를 헤쳐가는 과정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예술에서 다뤄져 왔기 때문에 미술에서 새로운 대상도 아닐 뿐더러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네, 사실 특별한 일이라고 느껴지지 혹시 않습니다. 주변 작가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워낙에 작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거에 좋을 수 있겠지만 네. 주변 작가들 중에서 특히나 이렇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런 시장 때문에 요즘 아니면은 이런 상황 때문에 정말로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혹시 작가들의 사례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저도 뭐 괜찮다곤 하지만 저도 정말 참여하고 싶은 공모나 전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작가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예, 저희도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며칠까지 해서 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며칠까지 해서 전시를 하고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전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뭐 미루게 돼요. 자꾸 미루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공연 같은 경우에는 대관을 할 공연 공간이 없다라든가 아니면은 전시 공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뭐 이렇게 열게 됐을 때는 이미지에 타격이 오니까 열 수가 없다라든가 그랬을 때 진짜 뭐냐면 이 기획 공모 받았던 작가들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기관 단체 같은 경우가 해결을 못 해가지고 참 힘들어해요. 그리고 우리 이 어제 아트 경기 2020을 했었던 그쪽 2020 자체에서도 이 변화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애를 먹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뭐 각 지자체 문화재단이라든가 뭐 그쪽에서도 지금 뭐 다들 뭐 멘붕에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미술관, 박물관 여기에서도 지금 그 내부적으로도 정말 많은 고민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미술관 쪽에 있고 박물관 쪽에 계시니까 우리 안현정 씨
지금 안영준 씨가 속해 있는 그 박물관에서는 네네. 지금 나름대로 지금 이런 대체 방법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 대체 방법 저희는 이제 대학박물관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방침에 많이 따르는 편이고 주로 이제 국가기관 뭐 박물관이나 뭐 뮤지엄이나 미술관 큐레이터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일단 아까 변홍철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전시는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나온 예산은 좀 다 일단 실행을 해야 그 다음과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해서 올렸는데 전시 기간이 2달인데 2달을 닫는다. 그럼 안타깝게 하루만 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왔었던 외국 작가 같은 경우에도 그 세종시에서 교육감님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 치유 관련된 전시 같은 걸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감님도 못 오게 됐고 아이들은 일단 30명 이상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코로나를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힘들게 온 작가님이 결국은 자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과 만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기획이라도 사실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얘기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리박물관도 온라인 뷰잉룸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뷰잉룸 같은 경우에도 미술관이나 박물관 예산이 적을 경우에는 주로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은 이걸 운영하고 있는 이런 포털하고의 협약을 통해서 나아간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자구책을 모색하는 게 사실은 기존에 하지 않아도 됐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학예사들이 다 박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교육이나 연구 쪽에 치중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방식에 대한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소통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논의를 해갖고 보고해야 되는 게 더 큰 역할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도 좋습니다. 6개월 동안 뭐 그동안 하지 않던 다양한 미술품 같은 것들을 다시금 수리하고 복원하고 그러니까 풀려진 운동화끈을 다시 묶는 시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이 시기가 계속 지속됐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고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 계속해서 보여줄 수 없다면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면 문화예술 인력 역시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생존의 이 부분과 맞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에서도 저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이 논점에서도 두 가지가 분명히 나눠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시장과 비영리예요. 네. 그러니까 미술관, 국공립미술관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국가 예산으로 아니면 학교의 예산으로 전시를 만들고 그거는 어차피 이제 내려오는 돈, 나오는 네. 돈으로 전시를 만들고 그거를 홍보해야 되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산이 줄 수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전시를 만드는데 예산은 집행이 다 된 거고 근데 돈을 더 써야 되는 거죠. 이제 온라인 전시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을 더 들여서 온라인으로 VR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드는 거고 또 아까 이광기 대표님이 걱정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 쪽에서 시장이 유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페어가 사립미술관이라든가 사립미술관 아니면 뭐 상업갤러리. 그러니까 사립미술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립미술관도 어떻게 보면은 사립미술관도 이제 비영리 기관인 거고요. 미술관이라는 것들은 다 비영리 기관이고 갤러리들과 아트 페어 그리고 미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통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아트 페어가 취소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시장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준 거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들을 또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지나서 이제 국내 IMF가 터졌을 때도 있었고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엄청난 미술 시장이 이제 침체됐던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사태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시장이 취소된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목도를 하고 시장이 위축된 건 있지만 과연 그 시장이 사라졌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면은 사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금융시장을 보면 굉장히 특이할 만하게도 증권 주식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더 최고점을 찍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아트 컬렉팅을 하는 분들 그리고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지금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지금 억제 정책을 피고 있고 그러면서 유동 자금들이 갈 곳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하고 코로나 사태에 의해 전 세계가 그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유동성이 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술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더 늘어난 상태거든요. 하기엔 뭐 저도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 약간 우리 변홍철 씨 얘기를 좀 돕자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제가 모 가구회사 수익 가구회사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대표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선생님 저희는 오히려 코로나가 저에게는 더 큰 매출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해외여행 못 가요. 아무데도 못 가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사모님들이 가구를 바꾸신다고. 그래서 가구 매출이 20% 올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아까 중간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 네, 어디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지를 못하니까 그 갈 돈을 내 집안 분위기 뭐 이게 사실 소수의 사람들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림으로 모든 것을 뭐 교체하고 뭐 그림을 사서 벽에 걸어놓고 분위기 전환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미술품이 팔리고 이게 유통되는 구조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은 그 시장이 계속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병철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벌써 되고 있는 시장. 그러니까 요즘은 예를 들어서 뭐 김창렬 작가 작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게 뭐 비대면이라도 팔려요. 팔리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신진 작가들이 물론 우리도 아트 2020도 있고 뭐 끼아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진 작가들을 발굴해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자체가 죽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화랑이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선도해야 되고 저희 사실 이 뭐 광기 채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젊은 작가들은 어떻게 이 시장으로 진입해야 될지 자체를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창구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결국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화랑이 구체적으로 활동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작가들이 다음 이 청년 작가들이 발판이 돼줘야지 그 다음 작가도 있고 그 다음 작가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행사와 그럴 수 있는 창구를 약간 관에서 많이 주도를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공감하는 얘기고요. 그 중요한 거는 이 신진 작가들, 젊은 작가들의 어떤 대중들에 대한 저변 확대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정부에서 지원 재책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진짜 물론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끊임없는 벽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지자체에서 예산을 벽화 그려라. 그래서 일자리 창출해라. 그거는 사실 수치에 불과하거든요. 이번에 지자체마다 4억씩 예산이 책정됐어요. 네. 지자체마다 공공미술 예산으로 4억씩이 책정됐는데 네. 사실 그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게 될지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러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공공미술이라고 하지만 온 동네 방네의 벽화로 다 도배를 해버리면 그리고 벽화는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 또 지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930년대 때 뉴욕이 대공황이 와가지고 뉴딜 정책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공공건물에다가 그 벽화나 이런 걸 그려주라고 하면서 이제 공공미술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척도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차라리 그 돈으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국가가 매입을 해서 차라리 건물들의 뭔가를 이렇게 더 빌려주는 거죠. 뭐 대여 시스템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어느 기관 지자체에 맞는 그곳에 배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작품 규모를 그러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뭐가 있다, 뉴딜이다. 그럼 그 뉴딜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으로만 전환돼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에서 진짜 공공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데 지역민들 반영할 수도 없고요 지금. 일반 작가들 같은 경우에 자기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공공미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이게 내 작품이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공공미술 만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떤 프로젝트에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근데 그랬을 때 과연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거에 진짜 불끄기에 불과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좀 던질 수는 있죠. 우리 박정호 작가님도 아무래도 이제 학부 시절에 혹시 뭐 벽화 같은 거 그려보셨나요? 그런 일이 많이 들어오긴 했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그런 정책 같은 거를 유심히 보고 있잖아요. 제가 네.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근데 경기문화재단이나 평택문화재단 이런 곳에서도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긴급 작품 매입 이런 공모를 진행해서 제가 또 엊그제도 이제 그렇게 긴급 작품 매입에 참여를 해서 이제 경기미술관에 이제 작품을 전달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그쪽에서도 이런 거에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실제로도 시행이 조금씩 돼가고 있으니까 비판적인 것도 좋지만 그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늘 너무 좋은 얘기만 많이 해주시고 너무 좋은 얘기만 많이 왜냐면 우리 해주시네. 혜택을 왜냐면 우리 내가 보니까 여기 경기도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작가 중에 한 네, 사람. 경기문화재단 홍보대사로 나오셨어요, 우리 어, 박정우 작가님. 그건 아니고. 그러게 말이야. 사실은 지금 뭐 문제점에 대해서 이광기 대표님과 또 저희가 그런 경기문화재단에서 선정된 작가들 작품을 소개하고 또 네. 판매하고 저희가 사실은 그 역할을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혜택을 하고 받고 있는 있고요. 거죠. 예. 네,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런 논의를 또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해서 조금 더 폭넓게 해서 또 많은 대중들에게 경기도 젊은 작가들을 좀 저변 확대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오늘 또 이런 시간들을 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계속 얘기해서 아까 뭐 그 벽화에 대한 얘기 뭐 다 지나갔지만 혹시 지금 또 이렇게 이제 뭐 질문들이 네. 막 들어오네요. 네. 기획자들은 코로나 시대 예술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샤샤님의 질문입니다. 네, 기획자들은 코로나 시대 예술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기획자들이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뭐냐면 결국 기획자가 예술가를 지원한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지원을 하냐면요. 젊은 작가들을 온라인 같은 거에 소개하는 그런 란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 젊은 작가들을 위해서 혹은 예술가들을 위해서 기획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온라인적 환경에 적합하게 이 작가들이 좀 더 다양하게 이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기획자들이 먼저 하고 그 안에 작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뭐 각 재단이라든가 정부에서 사실 뭐 공모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작가들이 공모하는 게 아니라 기획자들이 공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아트 경기 지원 사업을 해서 제가 사실 이걸 온라인으로서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겠다라고 지원을 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지금 열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획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기획자들이 더 작가들보다 먼저 움직여줘야 하는 거죠. 그런 온라인 중심의 이런 시대에 맞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의 개발과 새로운 전시 기획의 개발을 가지고 작가들과 함께 기획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또 기존에 해왔던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취소되는 어떤 그런 충격은 사실은 작가들도 그렇죠 기획자들도 같이 맡고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네. 그런 충격과 어떤 그런 힘든 시간을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사실은 기획자들이 기획을 해서 작가들을 다 끌어들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항상 같이 호흡하면서 만들어지거든요.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작가들과 기획자들 그리고 또 시장 관계자들 서로가 어떠한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고 어떠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같이 논하면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희순님의 질문인데요. 영상 콘텐츠를 기획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질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근데 영상 컨텐츠가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는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채널 만드는데 자본이 안 들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정이 하나가 있어도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다른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 계정 안에다가 이 기회에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작품들을 조금 더 정리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알릴 수 있는 대중적인 행보를 조금 시도해 보는 것. 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왜냐하면 특히나 제 또래 정도, 그러니까 저희 지금 변홍철 대표님이나 저처럼 40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합니다. 여기도 어려워하시고 저도 어려워하지만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시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불편함을 이제는 조금 즐겨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너무 중요한 게 아무리 동영상의 질이 높아서 많은 그 뭐 공연이나 전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고 해도 일단 기본적인 표를 팔아서 할 수 있는 수익보다는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BTS 공연 같은 거에 뭐 몇백만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몇백만이 봤다. 근데 아무리 몇백만이 보더라도 몇만이 본 것보다도 수익은 훨씬 적어요. 근데 그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콘텐츠의 제작비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뭐냐면은 이러한 시기 안에서 어떻게 작품의 유통 구조를 만들고 어떤 전시 기획을 통해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제안하는 게 넷플릭스 같은 시스템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뭐 조성진 같은 피아노 콘서트를 하는데 그 피아노 콘서트에 있는 뭐 공연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본을 어느 정도 된 뭐 몇 %까지 볼 수 있고 다운로드를 받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있고 더 좋은 그 양질의 컨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 가격이 다르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결국은 영상 주도의 어떤 것들을 기획해내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요. 기획자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 속에서는. 예술가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숙고하고 예술이 깊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치유의 어떤 걸 만들어낸다면 그 치유의 어떤 것을 예술가 개인이 끌어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어떤 새로운 기획을 끌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그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예전서부터 준비했던 작가들이 스태프들과 함께하는 작가들 그리고 이제 에디션을 많이 확보해서 정말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작가분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인데 하나밖에 못 사. 그러면 이게 일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작가들도 유니크한 한 작품이 아닌 뭔가가 공장은 아니지만 일반 판화 같은 느낌으로 에디션이 있는 작업들을 좀 여러 개 해서 좀 이것들이 한 사람이 팔리고 또 두 개가 팔리고 세 개가 팔리고 이게 참 이런 것들이 계속 줄줄이 사탕 엮듯이 엮어 나가야 되는 게 그 네이버 스토어 같은 데에서 이제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박정우 작가님 들으라고. 근데 그거는 시장에서는 완전히 둘로 나눠지는 얘기고요. 저희가 기존의 보수적인 어떤 클래식한 미술 시장을 말할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하지만은 지금 시대에는 또 달라진 얘기죠.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오리지널리티, 오센티시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조각 같은 경우도 3D 파일이 올라와 있는 경우는 그냥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죠.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에디션 그거는 이미 사진이 개발됐던 시절부터 나왔던 문제였고 또 그렇게 해서 판화라는 것들 우리가 판화라는 작품도 이미 그렇게 해서 많이 또 제작이 되고 있었던 거고 하지만 지금 이제 와 계신 어떤 그런 정말 대리석 조각이라든지 우리가 오일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미술 시장이라고 말했던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매스 프로덕션으로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에디션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대중들을 위한 시장인데 디지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간단해진 거죠. 파일만 있으면은 누구나 출력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누구나. 결국은 저작권 문제로 확장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예. 우리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했잖아요. 음악은 저작권에 대한 걸 해결했는데 미술은 그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
지금 사업 중에서 그 핀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괜찮아요. 네, 그 친구들의 사업 모델을 보면 해외에서 작가들의 굉장히 좋은 일러스트 같은 이미지를 저작권을 주지 않고 저작권을 받아와요. 그 다음에 그거를 출력을 프린트를 해서 월 구독을 하는 사람들한테 포스터처럼 나눠주는 거죠. 월 구독료를 내고 그러면 그걸 그냥 액자에다가 넣으면 되는 어떤 여기 우리 홍철 씨 네. 마이크는 가만히 있고 본인 몸만 움직이면 안 돼. 죄송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고 그리고 뭐 이제 프린트 에디션 그런 시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뮤지엄 샵을 통해서 거래되는데 물론 그것도 예술 시장, 미술 시장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아트 마켓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또 다른 어떤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코로나 시대, 이제 언택트 시대에 가구 시장이 굉장히 또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글로벌 분석에도 나와 있는데 인테리어하고 가구 업체들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보다 자기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테리어랑 가구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자기 공간에 가구만 놓지 않거든요. 그림이 들어가죠. 네, 미술품을 통해서 또 그 미술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어떤 밸류 가치는 어떻게 보면은 힐링, 자기 치유에 있거든요. 그걸 봄으로써 자기 네. 위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은 앞으로도 점점점 커지지 않을까. 하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분명히 또 나눠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대량 생산되는 어떤 이미지로서 어떤 가구나 인테리어의 확장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리미티드 에디션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낸 작품이냐 아니면 지금 와 계신 어떤 하나의 대리석 조각처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유니크한 어떤 그런 작품이냐 그거는 분명히 또 나눠지는 시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나눠지는 시장 또한 우리는 다 하나로 포괄적으로 더 확장을 시켜서 넓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획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얘기를 듣자 보니 이제 기획의 목표가 더 많은 사람에게 미술을 알리는 거 이런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미술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미술이 과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미술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근데 지금도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나오는 답이 다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긴 상업 쪽에 계신 분이고 전 넌프로핏에 있는 비영리 기관에 있고 여기 새로운 걸 시도하시고 계신 분이고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각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각자가 갖고 있는 직업적인 어떤 윤리와 시각에 따라서 답을 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미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놓여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미술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역할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아침마당을 할 때였는데 아침마당이 거의 한 서너 달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트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머님들이나 주부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미술에 대한 이야기는 이중섭, 피카소, 모나리자까지예요. 그 이후에 제가 공공미술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조금 뭐 어떤 새로운 논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걸 굉장히 좀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흔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미술에 대한 이해는 인상주의까지다. 개념적인 미술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별로 많이 보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온라인 갤러리에 굉장히 쉬운 물고기 작가 하나를 추천해 갖고 했는데 그 작가 5일 만에 14만 명이 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안에서의 작품성과 뭔가 개념적인 요소가 있는 작품을 놨다면 저는 14,000명도 채 보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미술의 개념, 미술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심지어 모두를 위한 예술이라고 불리는 공공미술조차도 그 지역민들은 그걸 너무 끔찍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오히려 흉물로 보시는 분들도 있죠. 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저는 변호철 대표님의 대답도 맞고 작가님의 대답도 맞고 그리고 또 이광기 대표님의 대답도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확장은 되되 역할은 분명하게 가야 한다. 그러니까 기존 시장이 갖고 있었던 역할, 그리고 예를 들어 박정우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물론 먹고 살려면 좀 다른 것도 좀 더 개발하셔야 될 거예요. 있어요. 1년에 조각 2개 나와가지고 이거 안 돼요. 네.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있을까요? 뭐 뭔가가 건물이 있는- 있거나. 저 아이들 가르치는 걸 같이 하고 있어서 아, 취미로 네, 미술을 가르치는 사실은 거를. 이제 네. 그런데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 타격이 훨씬 더 심하게 받죠. 그렇죠. 받고 거기에는 있죠. 이제 예예예. 음.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순수 미술 시장이 갖고 있고 그 미술 시장이 해 왔었던 기능은 훼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박물관의 기능, 미술관의 기능, 경매의 기능, 미술 시장의 기능의 본질들, 순수 본질들은 공고하게 가되 그 밖에 새로운 가치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은 협업이죠. 예를 들어 저작권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트 콜라보라던가 아니면 컨텐츠 비즈니스라던가 온라인 비즈니스 왜 뭐 오픈 갤러리처럼 뭔가 이렇게 미술품 렌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요즘 피카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작품을 공유하는 또 이런 맞아요. 프로젝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어요. 대가의 작품을 몇 %로 해서 지분을 나눠서 지분을 나눈다라든가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도 사실 그것들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 그 안에 어떤 윤리적인 시각과 어떤 본질을 가지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확장되어 가는 거에는 찬성이고 다만 이 확장성 때문에 순수한 본질로서의 어떤 것들이 훼손되는 것에는 저는 좀 약간 우려를 표한다. 그렇죠. 뭐 훼손된다기보다도 이제 각자의 맡은 그 네네. 역할에서 충실하면서 충실하면 됩니다.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것을 네. 찾아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발전 방향을 찾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씀해 네, 주셔서 네. 저도 급히 공감하고요. 자, 그러면 약간 좀 환기시킬 겸 네. 해서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호텔에서 하는 도슨트 투어를 다녀왔는데 그런 걸 언택트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보니까 파라다이스 갔다 오신 것 같아. 아, 그러시구나. 예, 근데 예. 만약에 지금 언택트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순수한 랜선이죠, 뭐. 랜선이죠. 랜선이에요. 그리고 랜선이고 실시간 라이브. 저희도 우리 랜선으로 해갖고 지금 네, 네, 하고 우리가 있는 찍어갖고 미리 2020 아트 경기 선정 작가들 한번 투어했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일단 아마 2-3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페어의 방마다 이렇게 각각의 호실마다 그 갤러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갤러리의 대표작들을 마치 도록을 보듯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뷰잉 섹션이 있고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시간대 섹션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 그럴 때는 이제 드로잉이나 파나나 이런 낮은 가격대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개발하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많은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또 대중들을 본인들이 작가들이 크리에이터가 돼갖고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효과를 또 보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런 예들도 좀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시죠. 그 작가들 중에서도 직접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작가들 음. 그 똑같아요. 그 옛날 그 저기 유명 저기 그 스타들처럼 팬 사인회 하듯이 본인들 이제 그 유튜버들 모아가지고 작품 얘기하고 작품을 좀 팔기도 하고. 근데 이걸 이제 자기가 하긴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행할 수 있는 갤러리스트를 같이 해서. 근데 그때는 기획을 작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신갤러리 팝업 그 뉴욕에 있는 신갤러리 팝업 전시를 갔다 왔는데 아니 전시가 이틀밖에 안 하면 작품 어떻게 파세요? 그랬더니 DM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인스타그램 DM. 아, 인스타그램. 네, 그래서 해외로 나가 있을 때도 한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해외로 보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한국에 있는 컬렉터 분들도 이제는 해외에 있는 네. 아트시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 갖고 해외 작가들 그림들을 온라인으로 직구하죠, 사시더라고. 직구. 직구를 네, 하시대요. 네. 네. 변홍준 씨도 이렇게 좀 변화되는 모습들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것들이 저도 있을까요? 지금 한국에서 뉴욕에 있는 갤러리 투팜스라는 갤러리에 한국 이제 세일즈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이제 익스클루시브로 하고 있는데 뉴욕으로 그 아트시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직접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작품을 받기까지 제가 또
따로 도와드리면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술 시장도 사실 제가 미술 시장에 처음 일을 할 때 제가 뉴욕에 갔을 때 2004년인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 있는 화랑들조차도 사실은 그런 직접 거래를 못해서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대행하면서 이제 일을 계속 해왔었는데, 요즘은 아트바젤 홍콩이 만들어지면서는 정말 아마 몇천 명이 될 거예요. 한국 컬렉터들이 홍콩에 직접 가서 이제 작품들을 사고 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이메일로 직접 그런 해외에 있는 화랑들의 연락을 해서 작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섹터가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품이라는 거에 이 지금 저희가 이 토크를 하는데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 미술의 역할이라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미술품의 역할이라는 거는 저는 약간의 어떤 그런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본질적인 어떤 가치라는 거는 어떤 치유나 힐링이나 그걸 통한 영감, 그런 걸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기능적 가치,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를 분리시켜서 기능적 가치에서의 밸류들에서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가치가 사실은 그런 경제적 가치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투자로서의 가치가 커지면서 어떤 2차 시장이 어느 정도 이상 확보되어 있는 해외 작가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투자 시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커지면서 그런 해외 작가들에 대한 직구 수요가 늘어났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국내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시장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국내에서는 그 경매 시장이라든지 어떤 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시장에 대한 폭이 훨씬 넓기 때문에 어떤 리세일이 더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큰 자금들이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면서 어떻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직구,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아주 그런 그 빅네임 갤러리들이 한국에 지사를 낸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페이스부터 리만 머핀, 빼로땡 이런 화랑들이 이제 한국에 지사를 내면서 한국에 있는 그 갤러리의 지사 대표를 통해서도 해외 작가들의 작품 구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워진 거죠. 그 전보다. 어떤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작가들의 어떤 입지 내지는 어떤 글로벌 환경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에 그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도 되지만, 위기도 될 수도 있죠.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그 반대적인 어떤 면, 시장을 잠식당하는 면이 크다고 저도 그쪽 일을 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컬렉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야, 투자를 생각하면 야, 외국 작가 아티스트 같은 데 가봐. 외국 작가 그림들 좋아. 가격도 아주 좋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오히려 국내 작가들이 자꾸, 사람들이 국내 작가의 작품들을 좀 더 눈을 돌려야 되는데 벌써 컬렉터들이 자꾸 해외 작가 시도를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업화랑에서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는 얘기가, 어머 죽겠어, 우리 이제 문 닫을 것 같아, 뭐 손님도 없고 코로나는 계속되고 미치겠어, 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시도 못하지, 그리고 판매도 안 되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는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예전에는 갤러리 가서 구경하던 거를 안 되니까 몰랐던 사이트까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직구 많이 하시잖아요. 네. 똑같아진 거예요. 똑같아졌더라고요. 왜냐면 국내보다 해외 직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수료가 국내보다 싸니까. 싼 가격. 근데 미술품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 시대, 그러니까 언택트 온라인을 통해서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사실 조금 받을 수가 있어요. 전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떤 컬렉터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한국 작가 그림에 거기서 조금 더 보태면 외국 작가, 더 글로벌한 작가 걸, 아주 유능한 작가 걸 살 수 있어. 근데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또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렇게 찾아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더 우리 안현정 씨 봤을 때는 어때요? 어릴 때 우리 한국 작가들이나
아니면 이 미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근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꼭 옛날 저희 스크린 쿼터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 근데 그때 2007년도에 우리 소고기 파동 있을 때 스크린 쿼터제 갖고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결국 지금은 한국 영화를 더 많이 보거든요. 우리나라 작가들이 결국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갈 것인가. 근데 우리나라 작가들 작품이요 생각보다 싸지 않아요. 싸진 않죠. 네,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정리가 되는 어떤 부분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인가. 그 문화원이나 약간 국가 정책으로도 조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사실은 굉장히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그 문화원 쪽이랑 어떤 뭐 재단들, 네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 해외 이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해외 페어에 나가는 거랑 이런 것들을 화랑들을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어떤 화랑들도 사실은 가던 화랑들만 이제, 정해져 네, 있다는 네. 거죠. 예. 대부분의 어떤 그런 루틴을 사실 통해서 신진 하기 화랑들이나 때문에 이럴까 항상 작가들이 맞아요. 새롭게 모여서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한국 작가들을 해외에 자꾸 소개시켜 줄 수 있는 한마디로 그냥 한류 수출하듯이 한국 작가들 좀 수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로가 중요하지 아시아프 않을까. 같은 거를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도 지금 경기 여기 예를 들어 아트 경기 2020 같은 걸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 예를 들어 순회전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뉴욕, 뭐 도쿄, 뭐 각 문화원들 있잖아요. 문화원들 있죠. 해외 문화원에서 여기 이제 이런 신진 작가들이나 청년 작가들을 후원할 수 있는 전시를 해 갖고 돌리면 아무래도 알려지는 게 크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의 홍보를 그 지역에 있는 주로 이제 주요 화랑들이나 아니면 이걸 거래할 수 있는 화랑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작가가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저는 또 얘기 중에서 큰 소득이 아닌가 또 싶네요. 어떤 우리나라의 작가들을 해외 수출해서 조금 더 우리 국내 작가들을 좀 알린다는 거. 그리고 제가 얼핏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작가님이 그러더라고요. 외국의 작가는 면의 예술이다. 근데 한국은 선과 스밈의 예술이다. 그러니까 이제 단색하시는 분들의 얘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선배 작가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폭넓게 글로벌 시장에서 더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선배 작가들의 길을 더 팍팍 열어줬을 때 그 선배 작가들 때문에 한국 작가, 한국에 이런 작가가 있어? 그러다면 그걸 또 탈아서 그 랜선을 타고 또 들어와서 한국의 다양한 작가들을 또 볼 수 있지 않냐라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수년 전에 이제 단색화 붐이 있었을 때 저희가 또 베니스 비엔날레 또 특별전을 통해 가지고 또 단색화가 소개되고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했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한국 미술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 포스트 단색화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어떤 그런 어떤 이즘으로 하나의 뭔가 이런 것들을 찾기보다는 사실은 개개인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게 국가가 나서 가지고 그 다음 시장은 뭐냐, 먹거리는 뭐냐 해서 정책을 만들고 뭘 하나 묶어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술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걸 시장으로 할 게 아니라 어제 김미경 선생님이 아드님이 음악 하시는데 그랬잖아요. 콘텐츠를 만들어서 음악이 개인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개인이 음악을 먹여 살리게 하는 시대가 돼야 된다라는 것처럼 미술에도 스타들이 나와줘야 돼요. 사실은 이 미술의 스타들이 나와서 이 그들을 후원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생겨야지 이게 늘어나지. 사실 이 후원자 그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미술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미술은 경제라는 거를 빼놓고는 이야기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경제라는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비평가, 시장,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시스템, 예술가 자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화적인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 그럼 그 조건에 맞는 작가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너무 잘 되거나 떴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발로 밟고 뭔가 다른 거를 또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건전한 토론 문화라면 밟고 새롭게 나아가더라도 이것도 유지되고 이것도 유지되면서 같이 발전을 하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가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걸 눌러서 더 이상은 이게 안 되게 만들면 그 다음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 안에서도 이 미술에 대한 되게 긍정적인 언어, 이걸 갖고 어떻게 좀 더 새롭고, 그러니까 물론 비평적인 언어도 필요해요. 아주 뭐 신랄한 크리틱. 그러니까 다양한 담론들이 옳던 그르던 간에 건전하게 쌓여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지만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기호나 발언도 할 수 있지. 뭐가 좋다고 하면은 그게 지금 사면 옳은데 누구 하나의 말만 듣고는 쭉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개개인의 컬렉터, 개개인의 작가, 개개인의 기획자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서 그 미술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트월드의 판을 결국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사실 고통스러운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러게요. 네. 참 예술가도 힘들고 기획자도 힘들고 미술관도 힘들고. 자, 우리 남천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분이 뭔가가 좀 이분 질문은요. 국공립 및 대학미술관의 장르별 전문가 양성이 부족하여 학예사 연구자들의 기획이 유행에 편중되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계시는지, 혹 대안이 네. 있으신지. 글쎄 저희 질문하신 분이 네 남천우. 남천우 대표님이 네. 하셨군요. 남천우 대표님은 아세요? 네, 그 파르크라고 프린트 아트 리서치 센터 성수동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좋은 고퀄러티의 판화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네. 한번 구경 근데 가고 저희는 싶네요. 국공립 뭐 대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저희는 그래도 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줘요. 그러니까 기획 전시를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획이 똑같은 기획이 단 한 개도 없어요. 매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담론을 만들지 간에 실험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만 미술이고 나머지는 다 역사학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녹여내려면 그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그나마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울산대학교 박물관 문 닫는다라는 소식도 있고, 그러니까 대학박물관이 대학이 장사가 안 되니까는 아무래도 이게 옛날에는요, 60년대에는 종합대학 설립 인가를 하려면 대학 박물관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학예사가 넘치고 오히려 기관이 적어지는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있어도 허울만 있지 기획을 할 수 있는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냐면 사실 박물관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더 다양한 연구자를 갖다가 사실은 채용할 수 있는 채용 기회가 많아져야 되고, 박물관 미술관은 운영 수익이나 입장 수익이 없는 데가 더 대다수기 때문에 굉장히 조밀하고 깊이 있고 밀도 있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학자들이나 젊은 연구자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진짜 자유롭게 활동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만 좀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그거네요. 뭐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네네. 양성할 수 있는 예산 부분, 네네. 그런 것들이 필요해야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일단 기존에 있던 분들의 인식도 좀 많이 바뀌는 게 그러겠죠. 중요하고요. 네, 우리 예. 변홍철 씨도 네, 또 지금 또 그 질문에서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도 담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공립 미술관들이 다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국공립 미술관이 계약직 큐레이터를 정규직으로 돌릴 때 생기는 문제가 정규직 전환 이후에는 공무원이 돼 버린다는 거죠. 문제는 또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이미 인력이 풀이돼 갖고 새로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친구들이 들어갈 구멍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박물관 경우에는 맥락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현대 미술의 맥락에서 큐레이터라는 것들은 계속 밖에서 필드에서 새로운 담론을 작가들과 계속 생산해내야 되는데 이게 조직 사회로 들어가서 공무원이 되는 순간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조직 안에 운영을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는 그럴 때는 계속 안전한 너무 것들을 철들어버리는구나. 안전한 것들을 계속 루틴을 반복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큐레이터들과 국공립미술관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공립미술관의 학예사들을 계속 연간 계약으로 그러면 연간 계약으로 계속 새로운 담론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 큐레이터들은 연간 계약을 하는 큐레이터들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돌아야 할 것인가? 그럼 이들을 정규직으로 돌렸을 때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 그 큐레이터들의 생존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항상 그런 고용 불안에 시달리거든요. 근데 또 그들을 정규직화했을 때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사실은 어느 게 옳다라고 지금 딱 말을 얘기하긴 단정짓기에는 아직은 지금 어려운 정리 문제들이 단계에 계속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있네요. 같아요. 네. 참 이 뭐든지 참 이 정답은 없네요. 뭔가를 우리가 자꾸 해서 하지만 이렇게 또 토론을 통해서 몇 가지는 그래도 저희들이 뭐 좀 답을 좀 근사치에 간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금 더 우리 또 젊은 작가들을 위해서 좀 지원과 그리고 또 양성을 좀 해주면 좀 좋겠다는 얘기들이 아무래도 오늘 포괄적인 중심의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학예사 지원, 그리고 작가 지원, 그리고 기획자의 지원,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한국 작가들을 어떻게 하면 해외에 더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네. 또 알릴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우 작가님서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재밌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우리 저는 다른 것보다 일단 이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예술인 복지 같은 것들이 진짜 좀 잘 정리가 돼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작품에 임할 수 있는 이런 작가들의 환경이 좀 더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네, 우리 변홍철 씨. 저도 사실은 이번 사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취소되고 저 또한 그런 어떤 초기에 굉장히 그걸 통한 어떤 우울감이란 상실감을 겪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또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더 스스로 안으로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했던 시간이잖아요. 계속 그렇죠. 밖에서 뭔가를 굴리기 위해서 굉장히 밖으로만 돌던 시간을 스스로 안으로 더 특히 작가 선생님들한테는 스스로 더 들여다보면서 더 내면을 더 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광기의 온라인 아트쇼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 미술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 시간에는 미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예술가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정말 안정적인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런 얘기도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광기 온라인 아트쇼는요, 저희 토론 끝난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